학교 신문의 수많은 지면들 속에서 보석 같은 정보를 캐내어 전해드립니다. 대학 포커스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볼게요. 성대신문 1678호 12면 기사인데요. 사치가 아닌 명품의 가치를 찾답니다.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 또는 그런 작품을 명품이라고 하죠. 좋은 품질뿐만 아니라 장인 정신이나 희소성 등의 무형적 가치를 지녀야 명품으로 인정을 받는데요. 자기 만족을 위한 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는 스스로에게 보상하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명품 소비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백화점의 명품 구매자 중 50.7%가 20, 30대라고 하는데 희소성이 있는 명품의 경우 리셀 시장을 통해 재테크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보수적인 판매 방식을 고수하던 명품 브랜드들이 최근에는 디지털화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판매에 나서는가 하면 새로운 방식의 라이브 커머스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라이브 커머스는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는 홈쇼핑으로 댓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고객과 소통하는 양방향 방식이라고 합니다. 한편 오프라인 매장들은 브랜드와 제품을 경험하는 장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플래그십 스토어는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 시간을 보내는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고 짧은 기간 동안 운영되는 임시 매장 팝업 스토어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게임을 통해서 명품 브랜드를 접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첫 번째 키워드 명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엔 동아대 학부 1167호 5면 특집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우리는 비정상 가족입니다입니다. 비혼모, 비혼부, 한부모 가정, 동거 가정, 비혼 가정, 동성혼 가정 등 정말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과연 비정상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서부터 기사가 시작됩니다. 민법 799조에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 혈족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이혼 건이 매해 10만 건이 넘을 정도로 이 범주는 빠르게 해체되고 있습니다. 결손 가정이라는 단어로 규정되고 있는 이 가정의 아이들은 불쌍하다는 시선, 그리고 불편한 법적 규제들, 심지어는 왕따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점점 다양해지는 가족의 형태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바뀌어야겠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비혼, 동거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유형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과거보다 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정상이 아니지만 비정상으로 차별받고 있는 다양한 가족의 유형에 대한 기사, 키워드 가족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호남대 신문 491호 12면에서 우리가 몰랐던 신호등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호등에 있는 적색, 황색, 녹색이라는 순서와 색상은 세계 공통이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1830~40년대 철도 초창기에는 녹색이 주의, 흰색 또는 무색이 진행 신호로 사용됐는데요. 가로등 불빛 같은 일반적인 흰색 불빛을 통과 신호로 오인할 수 있어서 빨간색은 정지 신호, 녹색은 통과 신호, 황색은 주의 신호로 바꿨다고 하네요. 중간에 황색이 들어간 것은 나머지 두 색깔과 가장 선명히 대비되는 색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신호등은 가스등의 원리로 제작됐는데 폭발 사고가 일어나 오류가 많고 부상을 입어 중단됐고 1928년 디트로이트의 최초의 근대적 자동 교통 신호등이 등장하면서 삼색 신호등이 보편화됐습니다. 색상과 신호체계는 전 세계 어디든 동일하고 다만 세로 배치와 가로 배치의 차이만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1985년부터 가로 배치 신호등으로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흥미로운 이야기,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 신호등에서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성대신문 1677호 9면에 실린 딥페이크 기술 실제와 허구의 경계에서다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심층학습을 거친 기계가 동영상 위에 다른 이미지를 중첩하거나 결합해 조작된 영상을 만드는 걸 말하는데요. 눈, 코 등 얼굴의 랜드마크를 추출하는 단계에서는 1초짜리 짧은 영상에서도 학습 자료를 추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추출 후에는 얼굴 특징을 다른 얼굴에 재생성하는 학습 단계로 넘어가는데 실제와 유사한 이미지를 도출해내도록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그 다음으로 병합 단계에서는 새롭게 만들어진 얼굴을 원본 이미지에 합칩니다. 이때 후보정을 거쳐서 부자연스러운 현상을 완화해 주는데요. 이런 딥페이크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산업에서는 나이 든 배우의 젊은 시절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되고요. 의료 분야에서는 희귀 난치병 환자의 데이터를 활용할 때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란물 제작 등 성범죄에 악용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딥러닝 기반의 탐지 기법이 사용됩니다. 결국 딥페이크 사용에 대해 경각심이 필요한데요.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한편 악용을 강력히 처벌, 규제하는 방안까지 마련돼야겠죠?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딥페이크였습니다. 지금까지 대학 포커스였습니다.